자,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포인트들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한결같은 우리 박근형 부장님. 자, 그 머리를 하시고 아침에 네. 오후 되면 이게 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침기 그대로 유지됩니까? 예. 제가 약간 숱이 좀 없어 보이는 게 물기를 조금 남기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네.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숱이 없어 보인다 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다 말리면 숱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숯. 바람도 통하고 머리도 열도 좀 식어지고. 아유, 숯 PR까지 또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또 어떤 바람이 통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한 3.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새벽까지 저도 사실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잤는데요. 이게 UBS의 CS, 크레딧 스위스 인수권이 뭐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새벽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랬죠. 뭐 실시간으로 다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어젯밤에 한 12시부터 2시까지 계속 인수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금액이 또 달라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니까 한 32억 달러 정도의 인수 소식이 일단 전해졌습니다. 시장 우려가 완화됐다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통화 수합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가 안정세를 보이며 상승 반전을 일단 아침에는 했습니다. 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좀 이따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AT1 채권 이게 코코본드라고 이야기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173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가치가 제로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분홍색인가요? 이게 표시된 부분들인데 20조가 날라갔다고요? 173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 계산이 되나요? 대충 뭐 네, 그 정도 되나요? 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제로로 됐습니다. 이게 AT1 이 코코본드 채권은 은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 대가를 투자자에게 이전하도록 설계된 연구 만기 무담보 채권인데 사실 이게 지금 시장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이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위스 정부도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약 1,080억 달러 유동성 공급도 이제 추가로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크레딧 스위스 이제 주가인데요. 계속 다운 사이징 됐죠. 쭉쭉쭉 내려와서 사실은 최근에 그 사우디 국립은행 관련된 SMB 관련된 지분 가치도 6개월도 안 돼서 7.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카타르 국부펀드의 크레딧 스위스 지분율도 6.8%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 2년간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흐름과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때를 이제 표시한 부분인데 엄청나게 빠졌죠. 결국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UBS 쪽으로 이제 빈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4에서 정말 많이 빠졌네. 이게 주가예요? 크레딧 스위스? 네,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입니다. 와, 이게 사신 분들은 진짜 정프로는 뭐 굉장히 저를 부럽게 보시겠네. 예,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뭐 빈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인데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 그 중앙은행들이 일단은 그 서로 이제 통화 수합을 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다소 이제 공조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그다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와중에 파월과 옐런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은행들의 자본과 유동성은 상당히 견고하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탄력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공식 발표를 또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한 계속 이렇게 립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날리고 있었던 거죠. 아침부터.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지방은행 위기 해법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워런 버핏은 2011년 경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가가 급락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미 투자를 했었던 기억도 우리가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골드만삭스에도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바이든 정부가 이게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민간 도움으로 은행 위기 확산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을 또 워렌 버핏을 만나면서 또 아마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걸로 보이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가 단행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짙은 파란색이 지준율 쪽이고, 그다음에 5년 만기 LPR이나 1년 만기 LPR 흐름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대출은 동결됐지만 일단 그 지준율은 인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시를 넘어서면서 코스닥 그 기관이 매도 전환하면서 일부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대차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그 시간에 마이너스를 갔지만 그렇게 깊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한 이슈가 크레딧 스위스의 173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AT1 본드 관련된 전액 상강 이슈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제로가 됐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거죠. 뭔데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코코본드가 뭐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얕은 거죠. 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가치가 빵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별 문제 없을 때는 꽤 괜찮은 수익 올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의 분위기가 이거 뭐 CS가 팔렸으니까는 이제 좀 수습이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까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3% 이상 오늘 급락을 보였는데 네. 그게 HSBC 쪽에 불똥이 또 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HSBC가 급락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홍콩 항생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오후장에 코스피가 더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뭐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 전기 가스업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소 이제 방어적인 업종들이 조금 이제 방어화됐고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이제 서비스업은 인터넷 그 레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 업종이 부진해 보였고 시총 상황에 따라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셀 업체가 약세를 보였고요. 자동차와 부품주 약세도 운수 장비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 대비 강세적인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들은 역시 반도체나 유통, 금속 등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일부 좀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라는 이게 완전히 급락했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끌어올린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연준 총 자산 증가에 대한 뭐 오해가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네. 대출이 막 증가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걸 QE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QE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살짝 오해를 줄 수 있는 멘트들이 계속 나와서 어떤 면이 QE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QE로 보는 것이다. 그래프를 먼저 보는 게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죠.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페드 쪽에서 이제 이머징 랜딩 탭스라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주 연준에서 미국의 은행들이 1,500억 달러를 빌려갔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1,120억 달러를 빌렸으니까 미국 은행들이 지금 나름대로 레코드 하이를 찍으면서 돈을 많이 차입을 한 겁니다. 연준의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 총 자산도 이제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도 대차대 대표가 1년 만에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제2의 양적 완화 QE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타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연준 총 자산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가 이제 QT를 하면서 이걸 줄여 나가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동그라미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살짝. 탁 튀어오르잖아요. 네.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거 QE에 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연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만 그 소위 QE에 해당하는 보유증권의 감소세가 오히려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대출이죠.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기 유동성에 해당하는 단기 대출입니다. 네, 대출이죠. 네, 대출입니다. 대출. 그러면 이제 대출이 늘어나면 이걸 갖다가 은행권들이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다시 대출을 해주면은 좀 더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건데 과연 은행들이 대출을 할까요?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그냥 쟁여만 가지고 있고 절대 다른 쪽으로 또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단기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그 위험에 대해 지금 현재의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좀 준비하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제 유동성이 지금 경색된 상황이니까 우선 좀 단기 대출을 끌어서 유동성을 확보해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은행들이 이걸 받아서 다시 대출을 일으킬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황은 말 그대로 지금 대출로 보면 되고 저거를 이제 또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제 그게 양적 완화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뭐 QE다 아니다 논란이 실제 뭐 시장에서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QE가 좀 아닌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논란이 좀 있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평가, 어떤 이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QE로 보기에는 조금 뭐
과하다. 그래서 일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시장을 공격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요 지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시 이제 완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식 질릴 때가 왔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조금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렇게 유동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돈이 안 흘러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도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겠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앞서간 경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인수 이후에 그 UBS의 크레딧 스프레드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직도 경계감이 높다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라이스인데요. 실질적으로 크레딧 스위스의 5년물 CDS가 1050bp 이상 지금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CD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UBS 같은 경우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UBS 같은 경우도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40bp 상승한 21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지금 아마 크레딧 스위스 쪽의 CDS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바클레이즈나 뭐 도이치뱅크, 시티그룹이나 JP모간 등등은 아직도 살짝 고개는 들고 있지만 아직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200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UBS 같은 경우가 지금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40bp 상승한 215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UBS도 살짝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자료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 전주 대비 지역이 여는 자산 증감률과 증감 금액인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리치몬드 쪽하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쪽이 금액으로는 제일 많이 늘었죠.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증감률입니다. 증감률. 빨간색은 증감률인데 실제 리치몬드 쪽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증감률은 뭐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가 많이 된 거고 그 밑으로는 10% 미만으로 뭐 클리브랜드, 달러스 뭐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증감 금액은 리치몬드하고 샌프란시스코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관할 지역 은행 그 숫자가 이제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증감률이 왼쪽 그 빨간색인데 이 보시면 시카고하고 캔자스시티 쪽에 은행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은행 쪽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아까 전주 대비 지역 여는 자산 증감률과 관할 지역 내 은행 관련된 개수를 따져보면 이번 사태가 모두한테 전이될 만한 일이라면은 은행이 되게 많은 시카고, 애틀란타 같은 지역은행 자산이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은행 수가 제일 적은 보스턴 여는 자산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전반적으로 모든 그 은행 내 관할 지역 내에 이렇게 은행 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는 게 뭐냐면 은행이 되게 많은 시카고나 애틀란타 쪽 지역은행 쪽에 자산이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쪽 자산이 늘지 않고 아주 은행 수가 적은 보스턴 여는 자산 증가율이 제일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 쪽으로 좀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은행 쪽의 전이는 그렇게 보기엔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코본드에 있습니다. 코코본드 쪽. 지금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야기 나온 게 이 UBS 인수로 지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코코본드로 불리는 유럽은행 신존자보증권 시장 전념 우려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사진을 다음 보여주시면 헤드라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이 굉장히 있는 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전문 운용력도 많이 투자했고 아시아의 부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크레딧 스위스와 UBS 합병해서 약 16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173억 달러 정도의 관련된 그 AT1 그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가 전액 상각 처리되면서 이제 가치가 제로로 아까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크레딧 스위스와 UBS 합병으로 유럽의 은행채와 코코본드 쪽 관련된 시장의 여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뉴스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2017년 스페인의 그 방코 파퓰러 케이스에서 그 코코본드가 전액 손실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리는데 이번 건은 훨씬 파급력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3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 스위스의 AT1 채권이 전액 손실 기록을 했는데 유럽 전체의 AT1 시장 규모가 2,750억 달러니까 173억 달러면은 사실 AT1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손실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HSBC가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이 은행도 AT1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T1 전체 시장이 2,750억 달러 규모고 크레딧 스위스가 170억 3억 달러가 없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되는지는 아마 이 코코본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여진이 있을지를 체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게 지방은행들,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67% 정도가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에 대출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산 가치가 부동산 쪽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일부 기초자산 부실화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으로 어떤 우려가 조금 더 여진이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 조금 시장은 체크를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코코본드가 빵이 됐다는 얘기는 크레딧 스위스 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다른 데들에 의해 다른 데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코코본드 이런 것들 만약에 그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거기도 다 빵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맞나요? 이제 기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려다 보면 이제 금융 조건들이 더 악화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 조달 상황은 또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될 테니 이제 상황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는 망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망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관리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왔다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UBS가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는 됐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인수가 된 부분이지 이들이 품고 있었던 어떤 부실화된 자산들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은 아직 완벽히 끝났다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주말부터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가운데 사실 스위스가 그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3위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세 번째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 은행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서부터 제가 최근에 나왔었던 뭐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스위스? 네. 아.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이런 이슈가 네. 지금 스위스 은행들에게 돈을 맡겨놓은 이런 그 수익자들에게 엄청난 공포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유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 등은 앞으로도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히 UBS가 CS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봉합되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코코본드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겠으나 네네네. 여튼 뭐 문제 생겼을 때 마치 그 후순위 채권처럼 돈 못 받는 아예 못 받는 경우가 그렇죠. 채권을 생길 수 이제 있는.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따져서 본다면 선순위는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담보를 확실하게 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코코본드는 아마 그 뒤쪽에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문제가 된다거나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거나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뭐 이번 인수권으로 이제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에는 아직은 좀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조금 더 체크를 해가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악재는 악재죠.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약간 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되겠다. 우리은행이 뭐 영진은행에 인수된다고 쳐요. 네네. 그럼 우리은행은 망한 거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뭐 은행을 뭐 IB 부분을 많이 줄이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네. 있었는데 그걸 그냥 바로 특수 통합을 할지 아니면 뭐 그대로 두고 뭔가 영업을 할지 그건 아직은 뭐 보통 결정된 이제 건 인수된 없죠. 금융기관들 사이에 합병이 네. 이루어지게 되면은 좋은 것들은 그냥 다 그대로 살려놔요. 근데 문제는 부실화됐다거나 손실에 잠재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 떨어버려야죠. 주인은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오늘 전체 시장에 좀 영향을 워낙 많이 미쳤던 그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뭐 화장품이나 면세업종 그리고 일부 뭐 항공주도 좀 올랐는데요. 중국인 입국자가 전년 동월 대비 224.5% 속보치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명동의 올리브영 상권 3월 1일부터 17일까지 명동 내 5개의 올리브영 매장이 매출이 전년비 29배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년비가 전년이 워낙 예, 기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좀 활기가 좀 돈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아직은 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과거 대비. 근데 아무튼 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중국어도 준비하고 이렇게 매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일부 이제 면세, 호텔, 카지노 등의 여행 관련 업종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정부의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 아직은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려질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속도가 빨리 오픈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1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국적기인 지네오와 중국 7개 항공사가 중국과 제주의 직항 노선 스케줄을 신청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알려졌고요. 현재 예정된 중국 직항편은 7개 노선인데 항공편만 주 52회에 달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뜨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 관광개발, 그러니까 중국 내에 이제 카지노나 호텔 가지고 있는 쪽이 상당히 좀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노선과 함께 상하이, 홍콩, 난징, 텐진을 잇는 중국 직항 노선이 본격 재개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화권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부터 이제 대중교통이나 마트, 역사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마스크를 안 끼고 지하철 타봤는데 아직도 근데 착용을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치 약간 좀 보셨죠? 네, 그러면서도 뭐 일단 저는 안 끼고 가봤습니다만 아무튼 뭐 색조 화장 구매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 관련된 쪽에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신세계 DF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심사대상 후보로 선정되면서 중국 국영 면세품 그룹이 후보 심사에서 탈락했다 들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호텔신라도 반발이 상당히 높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줬다 볼 수 있겠고요. 마스크 생산업체는 생산량이 당연히 줄겠죠. 생산량도 줄고 생산업체 기준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시아와 같은 면세점, 그 다음에 쇼핑주들, 글로벌 텍스프리 등도 좋았고 카지노 등도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늘 같은 연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이 이제 관련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SBB 관련된 파산 이후에 일시적으로 미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지만 역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이 이와 관련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역시 이제 화장품 섹터 면에서는 국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다, 주가 흐름을 가져왔다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 성수기로 인한 방한 외국인에 대한 수혜 집중이 기대되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 2분기부터는 일부 대형주들 그리고 연간으로서는 중소형주의 기저 구간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일 이제 한투증권에서 유독 이제 호텔신라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국영 면세 그룹 관련된 뭐 탈락 이 부분에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룹 내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호텔신라와 신세계 DF는 그룹 내에서 사업권을 나눠 가지면서 동일하게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와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관련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아마 DF5 같은 경우에 부티크 쪽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자동 낙찰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순수 면세점이라는 거 그리고 리오프닝 테마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임차 부담이 매우 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두 회사가 그렇죠. 같은 한 업종을 한 상품들을 나눠서 팔라고요? 네네. DF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띄워주시면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내역인데요. 이 보면 그룹 1에서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쪽이 거기에 그룹 1에 있거든요. 이게 호텔신라하고 신세계가 아마 하나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룹에서는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점쳐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같은 뭐 그룹 같은 계열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그래도 뿌리에서 나온 회사 아닙니까 여기? 신라랑 신세계가? 면세점은 각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각자 나왔죠. 네네. 근데 아까 그게 이제 그룹 내 중복 낙찰을 금지라는 게 신세계랑 저 호텔 신라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군요. 아니고 그 1그룹이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1그룹, 2그룹. 그렇죠. 예. 그 회사 뭐 삼성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고. 네, 그룹이 아니고요. 그것도 네네. 이제 그 면세점의 이제 위치가 로케이션이 뭐 DF1, DF2, 이렇게 DF3, 4 이렇게 가고 있고 DF5 이렇게 이제 그 면세점 관련된 그 위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표에 그대로 그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그룹 1과 그룹 2로 취급 품목이 다르고 DF1과 DF2 또 나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씩 가져갈 거다는 거죠. 근데 결국 신라랑 신세계 두 개가 다 가져가네요.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DF1에서 4까지는. 그 DF5는 아까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네. 자동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DF1부터 이렇게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DF1, 2, 3, 4 네. 신라 신세계가 다 가져가는 거죠. 네, 하나씩 나눠 다 가져갑니다. DF5도 신라 신세계가 다 가져가죠. 5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아마 자동 낙찰될 걸로 보입니다. 5에 3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의 후보자죠. 후보자가 신라, 후보자. 신세계, 현대백화점 후보자가 있는데 아마 이 그룹 내 중복 낙찰 금지 때문에 아마 현대백화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면세점은 어려워요. 좀 너무 어려워.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우주 인공위성. 그 전에 네네. 하나 좀 전에 채팅창에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네. 57% 정도 이제 주가가 내려서 네. 뭐 다 문제 끝난 것 같은데 주가 왜 내리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슈 있기 전에 크레딧 스위스의 시가총액이 대략 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30억 달러에 사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당연히 디스카운트 이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흠. 그 가격으로 쳐준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이고 기사 내용에서도 봤는데 야 분명히 금융당국은 이번 문제 크지 않은 시스템 리스크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은행주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줍줍할 때라고 생각하시는 서학개미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상황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고 동전주 투자하듯이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 문제가 단기간 내 수습된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이 정도면 은행의 악재 막 다 터진 것 같고 네네네. 이 정도는 바닥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융위기 때 추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뭐 AIG나 이런 기업들이 막 넘어가면서 1불 밑으로 내려가서 센트 주식이 됐을 때 이런 거 사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여진이 꽤 오래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UBS까지 또 그럴까봐 좀 걱정이고. 그러니까 번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UBS. 그 아까 제가 CDS도 UBS가 40bp나 올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HSBC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AT1 코코본드 영향으로 또 HSBC도 조금 뭐 어렵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약간의 전이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네. 네. 자 그리고 민간 우주 발사체 소식이 전해졌군요. 브라질에서 온 거죠 이게? 네, 이거는 뭐 관련해서 한국의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빛 TLV가 이제 20일 오전 2시 52분 한국 시간입니다. 브라질의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발사되면서 정상적으로 이륙했다고 알려지고요. 아마 고체 로켓, 액체 로켓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엔진 로켓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이게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행 자료 분석 이후에 이게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해서 추진됐고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가 개발 중인 관성 항법 시스템 시스나브에 또 거기에다 한빛 TLB도 페어링에 또 탑재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이슈화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세계 우주 및 위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관련을 현안 논의를 하는 제42회 세틀라이트 2023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3월 13일부터 16일 기간 동안 성황리에 개최가 완료가 됐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한화 시스템, 코넷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안테나 기술력을 또 공개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관련해서 이제 뭐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스페이스X 관련된 국내 진출 목적 한국법인 설립도 최근에 지난주에 이어지면서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국내에 스타링크 사업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사업? 스타링크 사업. 스타링크. 네네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가 시작될 걸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메리츠증권에서 스페이스X 관련된 스타링크 국내 밸류 체인을 이렇게 도식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코세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부분들을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링크 우리나라에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이게 뭐 통신 서비스로 일단 뭐 글쎄요, 어떤 서비스가 될지는 좀 봐야 네.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스타링크가 이렇게 필요할 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막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워낙 안테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정도의 통신 밀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스타링크는 색다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는 근데 스타링크 그렇죠. 이제 뭐 미국처럼 아주 뭐 사막에서 뭐 네. 이렇게 중계기가 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상 쪽 이런 뭐 그런 것들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선박 같은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는 이 분기에 좀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철강과 비철금속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금속별 수요 지역 비중인데 역시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연 전부 다 이제 중국 수요가 파란색인데요. 엄청나죠. 거의 50%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향후에 이제 금속 수요가 에너지 전환이 이끌고 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아마 이제 중국 이외의 주요국들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중국 이외의 종목들이 이제 나라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인공이 리튬, 니켈, 구리가 될 것으로 NH투자증권 코멘트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수요가 리튬 수요는 현재보다 10년 뒤에 6배, 그리고 20년 뒤에 17배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니켈 수요는 현재보다 10년 뒤에 6배, 20년 뒤에는 14배 증가할 것으로 NH투자증권 봤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전환용 구리 수요는 현재보다 10년 뒤에 3.4배, 20년 뒤에는 5.4배 증가하면서 에너지 전환용 철강 수요도 현재보다 10년 뒤에 4.5배, 20년 뒤에 2.7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제 증가한다고 본 거죠. 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탄소 배출량 기준 탄소 중립 동참 국가 비중인데요. 확실히 왼쪽은 2021년 1월 달에 보이는데 이 회색 부분이 45%가 이제 타겟, 노 타겟. 그러니까 뭐 동참을 하지 않은 국가 비중이 45%나 됐고요. 오른쪽 보시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 9%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작년 10월까지는 탄소 배출 관련된 탄소 중립에 국가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2년 사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부분이 45%였는데 9%밖에 안 되고 상당히 지금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동참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너무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면 동참 의사는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긴 건 또 별개일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장 뭐 전력 필요한데 석탄 떼야지 뭐 언제까지 태양광 설치하고 3년 5년 기다리겠습니까? 당장 필요하면 석탄도 떼야 되고 뭘 하겠지만 이 동참에 대한 국가들이 어쨌든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설비 전환 설비 규모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빨간색 뉴클리어가 원전이 상당히 많은 뭐 표시도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쪽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특히 이제 CCS라는 쪽은 이제 수소 탄소 포집 이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뭐 수소라든지 솔라, 태양광, 그다음에 윈드, 뭐 풍력 등등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결국 보이고요. 결국은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설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금속별 관련된 부분들은 철강이나 비철금속 이쪽을 상당히 좀 주목 있게 아까 말했던 리튬, 그다음에 니켈, 구리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이 조금 올랐군요. 네, 그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IMO 관련된 그 친환경 규제에 따른 슈퍼사이클 주기 단축 전망 이 관련된 SK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냥 편합니다. 글로벌 운항 가능 선대 중에 노후 선박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노후 선박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37.7% 그러니까 노후 선박이 거의 40%에 육박한 거죠. 여기에 따라서 15년 이상 초과된 이제 선박을 노후 선박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게 거의 4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050년 국제 해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의 50%에서 IMO 국제 회사 기구가 100%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글로벌 선종별 노후 선박 비중도 보면 탱커가 47%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도 이제 43.6%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LPG 선도 39.5% 노후 선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체 노후 선박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탱커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LPG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거다 보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아마 3월 3주차 신조선가 지수가 164.58포인트에서 164.74포인트로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중고선가 지수도 150.26포인트에서 151.64포인트로 일단 1.39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조선가 지수, 그다음에 중고선가 지수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가격대 올라가고 있고 국내 조선 3사 선박 수주량도 최근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두 척을 이제 수주하면서 다시 한번 174K급 LNG 관련된 역대 최고가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주와 그다음에 일부 관련된 조선 기자재주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15년 이상이면 노후 선박이군요. 15년. 네. 그 정도면 아파트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 차를 봐도 차는 뭐 15년이면 많이 탄 거죠. 네, 많이 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선박에 대한 수명은 과연 얼마일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선박은 한 30년 정도 타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10년, 20년 전에 만들었었던 선박보다는 지금은 훨씬 잘 만들 거란 말이죠. 생각만큼 이 내용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네요. 자, 노후 선박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 갈까요? 네, 국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 정부가 이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 끌어오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나선다 이야기가 나왔고 용인 일원에 이제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계획도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최근 삼성전자 올해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반도체 1등 기업 삼성의 상징인 디램 매출을 앞설 것이다 이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최근 들어서 아마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삼성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LSI 포함 관련된 파운드리 사업이 디램 사업 매출을 앞서게 될 걸로 이야기되면서 일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오늘 주목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섹터 이어보죠.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러시아 국빈 방문 예정 속에 이제 결국 재건 관련주 상승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 끝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하세월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때문에 재건주가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뭔가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시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뭐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재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앙숙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정상화가 되니까 외교적 존재감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뭔가 또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러시아 쪽의 어떤 전쟁을 좀 중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대면 회담이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이후에 7개월 만이라고 알려지니까 뭔가 보따리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선이 될 때까지는 아마 전쟁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많은 상태이라서 재건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기대감에 의한 테마성 움직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러시아 가서 또 화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뭐 회의를 좀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가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머스타드로 이렇게 돌아오기는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이 어쨌든 갔으면 뭐라도 하나는 하고 올 거다. 네, 그런 아마 기대들이 좀 있으시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볼까요? 네, 뭐 지금 한국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그냥 2분기부터 그 해외 수주 성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이게 메나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발주를 앞둔 공사 풀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요 4개 건설사 합산 해외 수주 목표가 지난해 성과 대비 78%나 목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풀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메나 지역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 규모가 7,938억 달러. 지난해 실제 발주된 공사의 합산 가치 대비해서 6배 정도 규모니까 풀이 굉장히 크긴
큽니다. 그리고 가격 입찰 후에 발주처의 최종 선정을 앞둔 프로젝트만 1,088억 달러에 달하니까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굉장히 목표가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목표가 상당히 높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메나 관련된 중동과 북아프리카 수주 풀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거죠. 2022년 발주 완료 대비해서 올해 발주 예정 수주 풀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IMF에서 전망한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그 재정 균형 유가가 배럴당 66.8달러, 작년 대비 8.9%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최근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취소된 일이 없이 일정에 맞춰서 발주될 거다. 그러니까 재정 균형 유가보다 유가가 좀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게 왜냐하면은 다소 좀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70달러를 하회하면서 빠지고 있는 유가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배출률을 72달러에서 67달러인가요? 그 정도 오면 사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들어오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균형 유가 배럴당 66.8달러 정도는 지켜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보다는 아마 그대로 아마 예정대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배럴당 66.8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유가가 뭐 급락해서 60달러 내려가 버리면은 이 프로젝트는 더 미뤄지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알제리, 바레인, 카자흐스탄 등등 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의 균형 재정 유가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다 지금 유가보다 훨씬 더 낮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중동 대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발주가 풀 그대로 이제 계획대로 나간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뭐 60달러로 뭐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갑자기 급락해 버리면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결국은 유가가 안 빠져야 해외 수주 풀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그대로 수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수주는 또 계약을 해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져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한 편입니다. 해외 풀이라든지 삼성 그룹 내 풀도 굉장히 괜찮다는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네. 건설주는 좀 유가 흐름을 많이 타겠네요. 그러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뭘 그렇게 팔았나 봤더니 역시 뭐 삼성전자는 많이 팔았고 네이버 순매도,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아, SK이노베이션, BH 위메이드, 현대모비스, SBB, 테크, NC소프트 순으로 팔았네요. 일단 맨 위에는 뭐 거의 시총 순으로 가다가 기아, BH 위메이드 이런 회사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OLED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키움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죠. 그래서 키움증권 보고서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8.7세대 신규 투자 본격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장비 업체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장비 발주가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 전망이 여전히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서 이제 IT OLED 시장에 뭐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역시 아울러서 2024년은 애플의 첫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OLED 관련 모멘텀이 연중 지속될 거다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이패드 출하량이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24년도부터 OLED가 아이패드에 적용될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OLED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50%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채용과 관련해서 애플의 기기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이폰, 뭐 스마트폰의 OLED 면적보다는 이 관련된 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그다음 태블릿 이쪽에 노트북 이쪽에 OLED가 들어가면 상당히 뭐 면적 단으로서는 소재 단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패드 출시가 한번 OLED 시장의 확대에 방아쇠를 당겨줄 거다.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수는 작겠지만 면적 규모를 본다면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시장에 하나가 더 생긴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OLED 소재 업체의 입장에서는 특히 아이패드의 면적 확대 효과도 당연히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투스택 텐덤 증착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투스택이 왼쪽은 싱글 스택으로 기존에 이제 OLED RGB가 들어가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투스택, 그래서 스택 1과 스택 2가 들어가서 이게 투스택 텐덤으로 이제 새롭게 디스플레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말이 이제 좀 단어들이 어려운 게 많은데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두 겹으로 쌓인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 화면을 네. 예전에 디스플레이 한 겹 쓰던 걸 네. 두 겹 깔아 뭘 더 좋게 하겠죠 뭐. 네, 그래서 네. 왼쪽에 이제 뭐 하나로 깔았던 이 기술이 오른쪽으로 두 개를 겹쳐서 깔아서 뭔가 OLED 디스플레이 만든다는 거죠. 그걸 더 투스택 비싸지는 같은 거 아닌가요? 비싸질 수도 있고 뭔가 진보되는 거니까. 소재도 좀 더 그러니까 쓰겠네. 네, 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줄여야지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붙인다라고 그러니까 네. 이런 뭐 화질이라든지 뭐 네.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지는 뭐가 더 있겠죠. 좋아질 뭐. 수는 뭔가 있겠죠. 있죠. 그리고 네. 수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율도 이제 있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겠지만은 가격이 뭐- 비싸면 안 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싱글 스택에서 투 스택 텐덤 구조로 간다는데 저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겹을 그냥 합치는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RGB가 어쨌든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소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 관련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진다는 건데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서 뭐 차량 내에서 뭐 LCD가 주로 쓰였다면 앞으로는 OLED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터치 기술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면적화 될 거고 차량 내에서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게 기술이 더욱 더 많이 차량에 들어가면 더욱 더 커지는 화면이 들어가면서 이제 OLED가 아마 더 탑재가 될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용 OLED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시장이 커진다라고 이제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뭐 키움증권에서 OLED 소재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뭐 각 그 레이어 층별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대한 부분들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그냥 네, 자료 다운 받으시면 이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네. 저희 앱에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라인 예상 서플라이 체인인데 이것도 다운 받아 보시면 해당 종목이 다 써져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전장 쪽은 진짜 확실히 이게 커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좀 좋은 소재들을 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약간 뭐 중고가 이상 차량들 보면 뭐 점점 요즘에 앞에 대시보드 쪽이 그냥 다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그냥 좀 하이엔드 차들은 가죽을 까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냥 예. 그 맞아요. 디스플레이를 네. 도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쪽 디스플레이는 좀 많이 성장은 하겠다. 그 예전에는 그게 이제 LCD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이제 OLED로 다 또 바뀌면서 대면적화되고 상당히 많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소재 네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네, 뭐 지금 오늘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는 조금 빠졌습니다. 네. 셀 업체. 그러니까 뭐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 쪽은 좀 빠졌는데 중국의 CATL이 지난해 한국계 배터리 3사를 압도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SNE 리서치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워낙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컬 브랜드의 판매가 작년 2분기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CATL이 많이 팔았겠죠. 대신에 이제 유럽은 작년에 조금 주춤했고요. 뭐 하반기부터 유럽과 북미 쪽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SK증권의 보고서가 오늘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EU의 핵심 원자재법이 초안이 발표됐지만 다만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미국의 IRA와 달리 여객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내용 중에 초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권고 사항으로 이야기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강제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 보조금, 리사이클 비율 증가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에 반해서 다소 원론적인 초안만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차액 실현 빌미가 일부 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SK증권의 이제 코멘트가 오늘 있었고요. 다만 지금 하나투자증권에 본다면 양극재 2월 수출액 코멘트인데요. 그 표를 좀 띄워주시면 눈에 보입니다.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수출 가격 추이도 보시면 수출량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빨간색으로 점선을 보이는 게 계속 양극재 수출이 계속 올라가죠. 양극재 쪽은 수출 단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2월의 수출액이나 그다음에 수출 단가도 좋고요. 그다음에 QOQ 성장률도 우상한 그림이 여전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1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쪽은 좋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2월에 양극재 판가 출하량 모두 좋았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매출액이나 컨센서스 보합은 굉장히 괜찮을 거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2분기 정도부터는 리튬 가격이 일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가의 전이가 될 겁니다. 가격이 빠지면. 그래서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약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그래서 조금 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확인 전까지는 홀드 가지고 가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탄산 리튬은 중국에서 빠지죠. 근데 국내 소재 업체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그 수산화 리튬은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 탄산 리튬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때 한 50만 위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탄산 리튬 많이 빠져갖고 그걸 사와가지고 수산화 리튬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재 업체가 그렇게 나쁜 거냐? 생각할 수도 있죠.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국내 수산화 리튬 만드는 회사가 빠진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수출이라든지 단가 괜찮고 탄산 리튬 빠져도 수산화 리튬 만드는 국내 소재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내부자 거래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바로 이제 다 회복을 하면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힘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외에도 뭐 몇몇 섹터들이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힌트 그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잠시 후에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또 모시도록 하죠.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